단 한 번의 선택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끊기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에서 2030 세대에게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같습니다. 영끌이라는 이름의 도박과 벼락거지라는 공포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거대한 부의 재편 속에서 승자가 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울산 공장의 고요를 깨고 아틀라스 로봇이 투입되면서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사측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라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그것은 내 밥그릇을 앗아가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8억 8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숙련공 3명의 몫을 해내며 24시간 지치지 않고 용접봉을 휘두르는 로봇은 경영진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갈등의 파고를 높인 결정적인 변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등장이었습니다. 직접 고용된 12만 명뿐만 아니라 하청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35만 명의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는 홀로 싸우던 개미 한 마리가 거대한 개미떼가 되어 코끼리를 위협하는 형국과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돌려 독일의 폭스바겐 사례를 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의 노조는 로봇 도입을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3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기존 인력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 새로운 직무 창출,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이익의 공정한 배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사는 이를 전격 수용했고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왕좌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BYD는 이미 글로벌 생산량에서 현대차를 턱 밑까지 추격해왔고 테슬라는 고도의 자동화 공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부터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논의해왔지만 노사의 시계는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측은 생존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외치고 노조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뿌리 깊은 곳에는 지난 20년간 쌓여온 불신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단행된 구조조정은 매번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2003년 85%에 달했던 정규직 비율이 현재 62%까지 떨어진 수치는 노조에게 숫 그 이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도 속을지 모른다는 의심은 노란봉투법이라는 방패를 들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가가치율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 있습니다. 같은 자동차 한 대를 팔아도 손에 쥐는 이익이 적다 보니 기업은 생존을 위해 원가를 절감하거나 부가가치를 높여야만 하는 기로에 섭니다. 현대차는 원가 절감을 위해 로봇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이는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파괴라는 선전포고로 익혔습니다.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몰두할 뿐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공유된 비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인 플렉시큐리티는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합니다. 기업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주되 국가는 실업자에게 2년간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무상 재교육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부품업체 덴포스는 생산직 30%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해고, 대신 6개월간의 유급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조립공들은 로봇 정비사와 품질관리사로 변모했고 생산성은 40% 향상되었으며 임금 또한 25% 올랐습니다. 일본 도요타는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자동화 철학을 20년 전부터 고수해왔습니다. 로봇은 무거운 부품을 운반하거나 정밀한 용접을 담당하고 인간은 미세한 조정과 최종 품질 검사를 맡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로봇 도입 이후 전체 인력은 15% 줄었지만 오히려 평균 근속 연수는 늘어났고 산업재해는 80%나 감소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더 가치 있게 만든 사례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A는
우리 모두가 서서히 끓는 물속에 개구리가 되는 길입니다. 연간 140만 대를 생산하며 2조 1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BYD와의 경쟁 속에서 이익률은 매년 5%씩 하락할 것입니다. 3년 뒤에는 순이익이 1조 8천억 원대로 주저앉으며 결국 원치 않는 대규모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체된 채 죽음을 기다리는 가장 비극적인 경로입니다. 반면 독일식 모델을 따르는 시나리오 B는 5천억 원을 투자해 로봇 50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생산성이 30% 향상되면 연간 182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품질 향상으로 대당 순이익은 157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로봇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도 2조 7,70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기존보다 6천억 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이익의 증가분을 회사와 노동자가 공정하게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로 가는 문턱이 됩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과 맞물린 시나리오 C는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습니다. 35만 명의 노동자가 장기 파업에 돌입할 경우 하루에 발생하는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GM이 40일간의 파업으로 4조 원의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협력업체 의존도가 높은 현대차에게 파업은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가 망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실핏줄이 터지는 파멸적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봇 도입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로봇으로 절감한 비용을 오직 주주배당이나 경영진의 성과급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약탈입니다. 또한 50대 노동자를 배려하지 않는 무계획한 기술 도입이나 사회 안전망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질주는 경계해야 합니다. 덴마크와 같은 소득 대체율이 보장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성급한 자동화는 사회적 살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주주라면 분기별 로봇 투자 대비 생산성 향상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수천억을 쏟아붓고도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면 경영 전략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률과 전환 배치된 직무의 임금 수준을 주시해야 합니다. 생산성이 올랐음에도 임금이 제자리라면 그것은 정당한 분배가 아닙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실은 시간입니다. 20세기의 낡은 투쟁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도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독일과 덴마크가 증명했듯이 기술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쟁자들은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찰이 여러분을 단순한 구직자가 아닌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는 부의 설계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현대차의 로봇 도입 시나리오 중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나 고용시장의 변화를 더 자세히 분석해드릴까요?